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던 정 많은 시대였는데 요즘엔 서로를 견제하고 비교하며 까내리기 바쁜 슬픈 세상이죠.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에 정 또한 존재하겠지만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사람 간의 불화를 자주 조정하다 보니 그런 현실이 제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구대 경찰이에요. 그러다 보니 직업 특성상 싸움을 중지하면서 누구 한 사람의 편을 쉽게 들지 못하고 중립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런 제가 중립의 입장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소중한 가족과 당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저는 운동선수 출신인 아빠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이남 일녀 중 둘째였던지라 위아래로 남자 형제뿐이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운동을 좋아하는 손머슴처럼 자랐어요. 그래도 저는 자상하신 부모님과 가끔 투덕거리긴 했어도 사이좋은 형제들 사이에서 구김살 없이 성장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투철한 정의감을 업으로 삼고자 경찰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한편 전 조금 쑥스럽지만 고시 공부를 하다가 남다른 인연을 맺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은 조금 늦게 고시 시험에 뛰어든 지방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참 순박하고 조용했습니다. 남편을 알게 된 건 제가 고시 공부를 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나갔던 어느 스터디 모임에서였어요. 형, 이제 시험 준비 시작하는 거면 한 3년은 나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야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후배 기수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저희들한테 그냥 선배님 하고 부르세요. 당시 스터디엔 삼수를 하고 있던 두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뒤늦게 경찰 시험에 뛰어든 남편에게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어느 날 보다 못한 전 그들에게 분위기 흐릴 거면 스터디에 아예 나오지 말라고 일침을 했고 그날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말했죠. 저 대신 두 사람에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그 인간들 꼴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요, 뭘. 근데 왜 여태 참고만 계셨어요? 사람 좋은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런 인간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절 무시하든 말든 그게 뭐가 대수인가요? 저만 아니면 되죠. 힘은 제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휘두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힘을 옳게 쓰기 위해 이 힘든 고시 공부에 뛰어든 거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이 쉽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신념 하나로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남편이 무척이나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이후 우리는 쭉 스터디 생활을 함께 했고 그해 나란히 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고시에 합격한 날 남편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몇 년의 연애 생활을 거쳤고 제 나이 29에 정해진 수순처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을 좋아했던 친정 식구들처럼 시댁 식구들 또한 절 무척이나 아껴주었는데 시부모님과 손 아래 시누이 중 제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누이였어요. 새언니, 이번에 제가 동남아 갔다가 너무 맛있어서 사온 허브티거든요. 저 이거 새언니랑 같이 먹으려고 친구들도 안 주고 고이고이 아껴뒀잖아요. 저 잘했죠? 고마워요, 아가씨. 어머, 향이 너무 좋아요. 그쪽이 티가 유명하다더니 괜히 유명한 게 아닌가 봐요. 아가씨 덕에 제가 참 알게 되는 게 많아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다음에 나의 가족끼리 다 같이 놀러 가는 거 어때요? 저희 아들이랑 새언니네 딸들은 남자들이 다 보라고 하고 저랑 새언니랑 엄마는 수영도 하고 마사지도 받으면서 아주 호강하고 오자고요. 야, 박수영, 나랑 매제랑 아버지랑 다 듣고 있거든?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원래 여행 가면 남자들이 육아도 음식도 더 많이 하는 법이거든? 그치, 엄마?
그럼. 아이고, 차가 향긋하기도 하다. 우리 딸 덕분에 노년에 아주 내 입이 호강이야. 어머마, 이따가 집에 갈 때 수영이가 나한테 사다 준 티들도 좀 싸놨으니 가져가거라. 요새 일이 많아 힘들다며.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동길이도 출근한 네 휴무날에 너 혼자 다 먹어. 집안에 안 사람 몸과 마음이 편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잘 돌아가는 거야. 신우이는 선머슴 같은 저와는 정반대로 참 활달하고 애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주위 사람도 잘 챙기고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죠. 신우이는 마치 향기가 포근한 길가의 들꽃 같아서 저는 신우이를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친자매처럼 여기고 따랐죠. 그런 신우이가 35이란 이른 나이에 담도한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신우이를 덮친 그 무서운 병은 결국 모습을 드러낸 지 고작 반년 만에 가족들에게서 신우이를 앗아가더군요. 여보, 당신 없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심해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조문객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내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만큼 상실감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컸겠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시조카는 신우이의 시부모님 품에 안겨 어른들을 따라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조카를 보며 한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창창한 젊은 목숨을 어찌 이렇게 빨리 앗아간단 말이냐. 시아버지는 거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신우이의 영정사진만을 올려다보고 계시더군요. 남편은 넋이 나간 시부모님과 심해부 대신 애써 의연하게 조문객들을 맞았고요. 저 또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보다 더 힘들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꽉 깨물고 버티고 있는 남편을 보며 애써 슬픔을 참았습니다. 저는 상조 도우미들을 도와 열심히 음식을 날랐고 남편의 곁에서 함께 조문객들을 맞았죠. 잠시 조문을 오셨던 제 친정 부모님은 무너진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도 많이 힘들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르신 이 시부모님 속은 어떠시겠니? 모쪼록 네가 두 분을 옆에서 많이 챙겨드리렴. 엄마의 말처럼 이후 저는 두 분을 어떻게든 챙겨드리려 애를 썼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설득해 한동안 두 분을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아무래도 일을 하고 애들까지 어리다 보니 지방에 사시던 두 분을 자주 들여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일만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 식음을 전폐하신 시어머니 입에 억지로 죽을 떠먹여드렸고, 멍하니 창밖만 보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밖으로 모시고 나와 햇볕을 쬐어드렸습니다. 어떻게든 두 분의 기운을 다시 되찾아 드리고 싶었어요. 연세도 있으신 데다 기력까지 잃으시면 이대로 건강을 잃으실 것만 같아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남편 또한 상실감이 큰 와중에도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어린 제 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집에 머물러 있자 마냥 신이 났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노력과 두 딸의 재롱으로 인해 두 분은 점차 기력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무척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여보. 자식인 나보다 당신이 낫네. 두 분이 기운을 찾으신 건 다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며느리도 자식이잖아. 자식 된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걸. 당신도 알잖아. 두 분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우리는 두 분이 계속 저희 집에 머무시길 원했지만 두 분은 한삭 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집엔 우리 수영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집을 떠날 수 있겠니? 마음만 고맙게 받으마. 그리고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 큰 슬픔을 차마 이겨낼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어머마.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돌아가시는 날 끝내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 명절날 가끔씩 시조카를 데리고 시댁에 들르던 심해부는 우리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했죠. 심해부는 자신의 부모님의 성화와 자꾸만 엄마를 찾는 시조카를 위해 결국 좋은 분과 재혼을 택했거든요. 심해부 앞에서 괜찮다고 웃어 보이시던 두 분께선 명절 내내 눈물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이젠 정말로 우리 수영이를 보내야 할 때인가 봐요, 여보. 울지 마. 잘된 일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직 나이도 젊은 사람을 우리 욕심에 죽은 수영의 망령 앞에 내어둘 순 없어. 당신도 그걸 아니까 한서방한테도 더는 애를 데리고도 찾아오지 말라고 못을 박은 게 아닌가. 알아요. 아는데 그냥 난 아직도 수영이랑 작별을 하지 못했나 봐요. 그런 시부모님을 보고 함께 눈물 지으며 저 또한 미처 떠나보내지 못했던 마음속 시누이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없기를 빌었죠. 하지만 세상은 야속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이번엔 저를 덮치고 말았던 겁니다. 네? 제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누이가 세상을 떠난 후 7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저는 충격적인 남편의 비보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교통경찰이었던 남편은 그날 고속도로의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그만 거기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고 난 차량 뒷수습을 하던 후속 차량이 밤이어서 그런지 그만 남편분을 보지 못하고 치워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병원에 당도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다더군요.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경찰의 비통한 말에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친정 식구들에 이어 시부모님 또한 지방에서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관계자들이 말리는데도 끝내 온전하지 못한 남편의 시신을 두 눈으로 확인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시고 말았죠. 시아버지는 병원 복도에 무릎을 꿇고 땅을 내려치며 오열을 하셨어요. 하늘이 내게 이럴 순 없다. 어찌 자식들을 부모보다 먼저 전부 데려간단 말이야. 동길아, 제발 이 모든 일이 꿈이라고 말해다오. 이게 꿈이라면 제발 날 좀 잠에서 깨워줘. 친정아빠는 혼절한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병원 관계자들을 애타게 부르셨고 엄마는 우는 저희 딸들을 품에 안고는 흐느끼셨죠. 멍하니 앉아서 아수라장이 된 광경을 지켜보는데 애들을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시부모님을 위로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냥 이 모든 일이 다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누이의 일로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충분히 겪었다고 생각했건만 그건 오만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조문객조차 받지 못하고 오열만 하던 시매부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공허하고 막막했겠구나 싶었죠.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생각나는 건 끊임없이 실신을 하던 시어머니와 넋이 나간 저를 붙들고 흐느끼던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를 대신해 조문객들을 맞아주던 저희 오빠 남동생의 모습뿐이더군요. 아가씨,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새언니와 올케는 장례식 내내 저희 딸들을 저 대신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애써 웃어 보였죠. 남편의 장례식 이후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머물며 제 딸들과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시부모님께선 7년 전 저처럼
이번엔 당신들이 저를 보살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먹먹한 마음으로 두 분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저 지금 두 분을 보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고 한들 두 분은 제 남편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시부모님을 보면 두 분의 얼굴을 고루 빼닮은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고 두 분의 손짓 하나에도 시댁에서의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전의 두 분처럼 마냥 넋놓고 슬퍼할 수도 식음을 전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겐 아직 12살, 10살 나이의 어린 딸들이 있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약간의 기운을 차린 전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딸들과 주말 여행을 다니고 평소엔 남편과 즐겨하던 조깅을 하며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제게 닥친 불행과 슬픔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처음엔 일상의 모든 순간 내내 눈물이 제 앞을 가리더군요. 옆을 돌아보면 숨을 몰아쉬며 남편이 저와 함께 달리고 있을 것 같았고 차에 탄 채 반쯤 잠이 덜 깬 딸들에게 금방이라도 남편이 장난스러운 농담을 던진 것 같아 놀러가는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기도 했네요. 엄마, 울어? 또 아빠 생각나서? 어, 근데 엄마 괜찮아. 너희들 아빠는 지금 우리 곁엔 없지만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선 이렇게 슬픔을 받아들이는 일도 필요한 거야.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울 때마다 걱정하는 딸들에게 저는 제가 느끼는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알 건 다 알 만큼 자란 딸들이 저처럼 현실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자라주길 바랐거든요. 그래야 아빠가 없는 현실에서도 삐뚤어지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전 딸들을 데리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런 제 연락을 받고 저를 기다리시던 시부모님은 저를 보고 왈칵 눈물을 터뜨리시더군요. 저는 두 분 앞에 앉아 사과의 말씀을 드렸죠. 두 분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 혼자만 살자고 여태 두 분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수영이가 먼저 갔을 때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니. 우리 또한 그렇게 널 돕고 싶었다만 그러지 못해서 너한테 미안할 따름이다. 아휴, 볼살 푹 팬 것 좀 봐라.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꼬.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살이 빠진 저를 걱정하던 시어머니 얼굴은 저 못지않게 마르고 앙상해져 있으시더군요. 게다가 마음고생 때문인지 기운을 잃으신 시아버지의 머리는 전부 희끗희끗하게 새어 있었죠. 시아버지는 남은 제 손 한쪽을 잡으시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참았던 제 눈물을 결국 터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마, 이제 너도 예전 한서방처럼 더 이상 애들 데리고 우릴 찾아오지 말아라. 네 나이가 고작 41인데 얼른 동기를 잇고 새 출발을 해야 할 게 아니니. 우린 괜찮다. 우린 어차피 살 만큼 살았고 인생의 단맛도 쓴맛도 충분히 누렸어. 이제 우리는 과거에 남아 추억을 힘으로 살아갈 늙은이들이지만 어멈 너는 다르잖니. 넌 동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애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거라.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두 분은 제게 애들 아빠 일부나 다름없어요. 그동안 제가 두 분을 피해서 서운하셨던 거면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애들 아빠와의 마지막 연결끈이 두 분을 제게서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하신 말씀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두 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두 자식을 모두 잃고 손주들마저 끊어내려 한 두 분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느껴졌거든요. 빼앗다니, 그런 게 아니다. 난 그냥 어멈 너를 위해서 늙은이들 욕심으로 널 과거에 붙잡아두고 싶지 않았다. 아버님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면서 저 일하느라 자주 못 와도 가끔씩 이렇게 찾아올게요. 우리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살아요. 아버님 어머니. 두 분의 말씀대로 제가 새 출발을 염두에 둘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들의 전부인 자식을 잃고 쓸쓸히 살아갈 두 분을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두 분을 보며 슬퍼하고 있을 시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더더욱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더 지난 가을,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새벽같이 딸들과 함께 서울에서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이전처럼 떠들썩하게 못해도 적어도 케이크에 초를 켜고 축하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전해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던 터라 정신이 없어서 미처 챙겨드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에 내려가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제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네? 입원해 계신다고요? 그래, 내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거든.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꾸만 아파서 병원에 와보니 글쎄 수술을 해야 한다지 않니. 그래서 어제 수술 받고 입원해 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근데 왜 저한테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괜찮어. 병원에서 알아서 잘 돌봐주고 있다. 너한테 뭐 좋은 일이라고 이런 말을 해. 괜히 네 걱정만 끼치게. 저는 그 길로 곧장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눈물을 글썽였죠. 아, 울 것 없어. 너 울 줄 알았으면 네 시애비를 집으로 보내지 말 걸 그랬다. 우린 네 시애비 생일인 것도 깜빡 잊고 있었어. 자식 보낸 부모가 뭐 한다고 자기 태어난 생일을 챙기겠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럼 집에 계신 거예요? 아마 그럴 거다. 그 양반 요새 우울증이 심해져서 밥도 잘 안 먹고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있어. 내가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 양반이 아픈 날 보면서 울고 있으니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내가 일부러 집에 가라고 쫓아버렸다. 보고 있으면 나까지 계속 눈물바람일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께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리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생신인 줄도 모르고 시댁에서 힘없이 앉아 계실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런데 미역국 끓일 재료와 구워 먹을 소고기를 사서 시댁에 갔더니 시댁엔 아무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비밀번호를 치고 시댁에 들어간 전 집안을 둘러보며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나 지금 아파트 노인정에 와 있다. 집에만 있으려니 영 무료해서 요샌 여기에 나와 있어. 시아버지는 시끌벅적함이 그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최근 우울증을 앓고 계셔서인지 영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딸들에게 얌전히 놀고 있으라고 당부하곤 집을 나섰죠. 그리고 갈비찜 집에서 10인분이 넘는 갈비찜을 포장해 차를 끌고 아파트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갈비찜은 시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었는데 식사를 차려드리기 전 시아버지께 음식도 가져다 드릴 겸 노인정 분들께 시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릴 겸 해서 말이죠. 그리고 양손 무겁게 노인정에 들어서던 전 그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 사람이 참 심보가 왜 이리 고약해? 웬 두 할아버지가 글쎄 저희 시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닥을 보니 얇은 이불 위엔 화투패들이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 세 분이서 화투를 치다 그만 싸움이 난 것 같더군요. 저는 조용히 옆에 포장한 갈비찜을 내려두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70 중반이나 된 노인네가 말이야. 재미로 치는 화투에서 한 발 무르기도 하고 서로 봐줄 줄도 알아야지. 끝까지 안 물러서고 내 돈 떼먹겠다고 고집을 부려대? 김영감 말이 맞지. 노인정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좀 놀아주려고 했더니만 이거 사람이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야. 노인들 사이에서 텃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한번 보여줘? 아니, 자네들이 여태 내 돈 다 따간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한판 좀 우세했기로써니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인단 말인가. 노인정의 다른 어른들은 세 사람을 보며 수군댔어요. 어떤 분은 저희 시아버지를 몰아붙이는 두 노인 중 한 명을 말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노인은 그분의 손을 뿌리치며 팔짱을 끼곤 콧방귀를 뀌더군요. 그리곤 저희 시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죠. 이게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대들어? 이 아파트 단지에 우리 아들만 둘이 살아. 어디 내 아들 데리고 와서 홍구멍 한번 내줘? 이 아파트에 발도 못 붙이게 해주냐 말이야. 아들들? 평소였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쳤을 말이건만 자식이라는 말에 시아버지는 귀가 죽으신 모양이더군요. 그 자식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식이란 이름 자체가 시아버지께 듣기만 해도 상처가 되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눈치챘는지 또 다른 노인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시아버지께 이러더라고요. 왜? 꼬우면 당신도 자식들 불러봐 어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기댈 때가 자식밖에 더 있나. 참, 박 씨는 자식들이 죄다 죽었다고 했지? 허이구, 심보가 그 모양이니 자식들도 드센 부모 길을 못 이기고 전부 요절을 했지. 자식들 잡아먹는 몹쓸 팔자로구먼. 어디 자식들 다 잡아먹고 나니 기력이 좀 생기는 것 같은가? 뭐 얼굴 꼬락선일 보아하니 그런 것 같지도 않구먼. 에휴, 여기 노인네들 모두 다 조심해야 돼. 자식 다 잡아먹고 늙은이들만 남아봤자 여생을 무슨 재미로 사나. 안 그런가? 박씨, 앞으로 자식들 죽고 심심한 인생 노인정까지 못 나와서 더 재미없게 살고 싶지 않으면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할 거야. 우리가 이 노인정에 몇 년이나 다녔는지 알기나 해? 여긴 다 우리 구역이야.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라더니 두 노인이 딱 그 꼴이더군요. 어떻게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저런 가슴에 작사를 꽂는 말을 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더욱 가슴이 찢어졌던 건 두 사람의 막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진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세 사람의 사이로 뛰쳐나갔죠. 아버님, 막내딸 왔어요. 갑작스런 저의 등장에 두 노인뿐 아니라 시아버지 또한 놀라고 당황한 눈치시더라고요. 저는 눈가가 벌개진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곤 시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두 노인을 노려봤습니다. 두 노인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말을 더듬으며 묻더군요. 딸? 아니, 근데 분명 박씨 자식들은 전부 요절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이 집 막내딸입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근데 두 분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기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린 그저 화투를 치다가 이 양반이 욕심을 부리기에 노인정 선배로서 사회생활에 대해 좀 가르쳐 줬을 뿐이야. 예, 아가, 그만하거라. 괜히 나 때문에 그렇게 썩낼 것 없다. 아니요, 전 가만 못 있겠어요.
어디 감히 우리 아버님한테 저딴 소리 한단 말이에요. 있어 보세요, 아버님. 사회생활이요? 그러는 두 분이야말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가능하세요? 학교 다니는 애들도 동급생을 따돌림시키면 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세상에 지금 그 나이 잡수시고 노인정에서 텃세 부리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돈 잃고 지금 저희 아버님한테 역정 내시는 거잖아요. 시아버지는 저를 말리려고 하셨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굳게 붙들곤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두 노인네는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그리고 이내 한 노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성을 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부터 어디다 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내가 네 부모 버린 사람이야. 어디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예의 없이 굴어? 박씨 막내딸이라고? 흥, 아주 그에 비해 그 딸 납셨구먼. 융통성도 없고 개념 없는 게 아주 둘이 판박이야. 박씨, 내일부터 이 노인정 나올 생각도 말어. 알았어? 이 노인정이 그쪽 거예요? 아파트 공용시설이지. 다 같이 관리비 내는 입장에서 누가 누구한테 오라 말아요? 그리고 두 분이 저희 아버님한테 한 말 전부 명예훼손에 모욕죄로 걸리는 거 알고 지금 저희 아버님한테 그따위 막말들을 하신 거죠? 무슨 죄? 결국 끝까지 화가 난 제가 죄명까지 들먹이자 갑자기 두 노인은 주춤하며 말을 더듬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더욱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죠. 명예훼손이랑 모욕죄요. 감히 우리 아버님이 누굴 잡아먹는 팔자라고요? 자식 잃은 부모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로 모욕을 줍니까? 두 분 말씀 정도면 충분히 신고 가능한 수위예요. 잘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교도소도 갈 수 있을 만한 중죄라고요. 어디 한번 제가 노년에 안락한 교도소 한번 가게 만들어 드려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네요. 저 이거 정식으로 사건 처리하고 저희 아버님 모욕한 두 분이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겠어요. 뭐? 당신이 뭔데 우리 교도소에 보낸다 만다야? 당신 뭐라도 돼? 너너거리던 두 노인은 제가 세게 나가자 조금씩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쐐기를 받고자 제 지갑에 들어있던 공무원증을 꺼내 두 사람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곤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당당하게 외쳤어요. 저 경찰이에요. 나랏밥 먹는 입장으로서 양측의 얘기를 전부 들어보는 게 먼저지만 저 이번엔 편협하게 수사 좀 해야겠네요. 어디 감히 공권력 무서운 줄 모르고 대한민국 경찰 부모를 건드려요? 자, 저랑 같이 가세요. 두 분 제가 당장 신고할 테니까 어디 경찰서 가서 얘기해 보시자고요. 경찰이라고? 두 노인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제 공무원증과 저를 뚫어져라 번갈아 보더군요. 제 경험상 아나 무인으로 나오는 사람일수록 공권력을 무서워하는 법이었는데 두 노인 또한 별다르지 않더라고요. 두 노인은 이내 상황 파악이 됐는지 꼬리를 바짝 내리고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찰 아가씨, 아니 경찰 선생님, 이거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그래, 우리 동생이랑 사실 친해. 저기 뭐냐, 우리가 아까 막걸리로 약주를 좀 해서 실수한 거야. 동생, 우리 친하잖아. 그렇지? 그래 박씨. 같은 아파트 노인정 다니는 친구끼리 서로 이랬어야 쓰겠나. 저기 아가씨, 우리가 미안하네. 우리가 약주가 좀 과했어. 그걸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저희 아버님한테 똑바로 사과하셔야죠. 괜한 트집 잡고 시비 건 거, 저희 아버님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한 것 전부 다요. 두 분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데 같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식 잃은 부모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아무리 몰지각한 인간이라도 자식 잃은 부모한테 그런 소린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거예요. 당장 저희 아버님께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로 당장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예? 제가 으름장을 놓자
두 노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이내 저희 시아버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한 노인은 저희 시아버지보다 나이도 많은지 친한 척 동생 거리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저 동생,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말실수했네. 혹시 마음 상했다면 마음 풀어주게나. 그래 박씨, 우린 진심도 아니었고 그냥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하네. 저 형님, 우린 이만 갑시다. 아유, 약주를 하도 했더니 머리도 핑핑 돌고 제정신도 아닌 것이 집에 좀 누워야겠어요. 저 아가씨, 우린 사과했어. 마음 푸는 거야, 어? 글쎄요. 그럴지 말진 제가 앞으로 좀 더 지켜본 후에 알아서 결정할게요. 두 분, 앞으로 저희 아버님한테뿐만 아니라 노인정에서도 행동 똑바로 하세요. 오늘 보니까 비단 저희 아버님한테만 이렇게 텃세 부렸을 것 같지 않은데 나이값 좀 하시라고요. 들어보니까 그쪽 분은 저희 아버님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나이만 많다고 다 어른인가요? 아랫사람 힘듦도 돌봐주고 보듬어 줄 줄 아는 게 진정한 어른이죠. 저희 아버님 또 괴롭히기만 해봐요, 어디? 그땐 저 정말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알았네, 알았어. 이거 무서워서 원. 김영감, 우리 얼른 가세. 마지막 제 경고에 두 노인은 꽁지가 빠져라 노인정을 도망 나가더군요. 두 사람이 사라지자 저는 그제야 시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던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 이런 꼴을 너에게 보여서 내가 너무 면목이 없구나. 그래도 어머마, 그 상황에서 내 딸이라고 나서줘서 고맙다. 난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그 두 영감의 말이 정말로 맞는 말 같아서 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말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면 저 정말 속상해요. 아가씨랑 애들 아빠가 세상을 떠난 게 왜 아버님 탓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어디 가서 누가 자식 없다고 하면 당당하게 막내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며느리도 자식이라면서요. 그럼 나이가 제일 어렸던 제가 응당 두 분의 막내딸 아니겠어요? 울지 마세요, 아버님. 저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시아버지가 안쓰러워 시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상황을 모두 지켜본 주위의 노인분들은 그런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박씨, 아주 든든한 따님을 두셨수. 잘했어 아가씨. 안 그래도 저 두 놈이 이 노인정물을 흐려놓는 미꾸라지였는데 아주 내 속이 다 시원하구먼. 저도요. 저 인간들 허구한 날 자기들 기분 안 좋으면 우리한테 행패 부리더니 아주 꼴 좋게 됐습니다. 그러게, 나도 저 인간들 언젠가는 제대로 임자 만나서 큰 코 다칠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부터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야?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두 노인은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도 싫어했던 분란의 불씨였던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어른에게 제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는데 그 누구 한 명 두 노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한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갈비찜의 존재가 생각났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다들 갈비찜 좀 드세요. 오늘 저희 아버님 생신이라 제가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좀 사왔어요. 넉넉하게 사왔으니까 다들 많이 드세요. 이어서 저는 노인정 어른들에게 접시와 젓가락 등을 나누어 드리며 제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며느리이자 막내딸인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며느리였어? 아이고, 박 씨는 복도 만수. 아들 없어서 며느리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허허. 그러게요, 박 씨. 귀 빠진 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박 씨 덕에 이런 맛있는 음식도 얻어먹고 가네요.
다행히 어른들은 저를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갈비찜을 드시기 시작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께서도 그제야 미소를 지으시곤 갈비찜을 한 점 입에 무셨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시댁으로 돌아오자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두 딸이 달려와 시아버지께 안기더군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녀들, 이 할아버지 보겠다고 온 거야? 고맙다. 참으로 고마워. 시아버지는 저희 딸들을 끌어안으며 또다시 눈물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시아버지께서 가족을 얼마나 애틋하게 그리워하셨을까 싶어 저 또한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정성 들여 끓인 소고기 미역국을 시아버지께 내어드렸고 식탁 위엔 노릇노릇 구운 소고기와 생크림 케이크가 함께 올라왔어요. 저희 딸들은 신이 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시아버지가 촛불을 끄자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버님, 내년에도 그리고 이듬해에도 제가 생신 꼭 챙겨드릴 테니까 모쪼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자식들 먼저 보낸 내가 오래 살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가씨랑 애들 아빠만 아버님 어머님 자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두 분 자식이고 아버님 손녀들 또한 두 분의 핏줄이잖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손녀들 대학 가고 결혼하는 것도 전부 다 보셔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끼니 거르지 마시고 정신과 상담도 열심히 받으셔서 지금을 꼭 이겨내시는 거예요. 자, 아버님, 저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저는 눈물을 흘리는 시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귀엽고 제 새끼손가락을 걸고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제야 시아버지는 피식하고 웃어 보이셨죠. 다음 날 저는 미역국과 소고기를 도시락통에 싸서 시어머니의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전날 일에 대해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버님 일이라 어디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어머님, 어제 일인데 벌써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왜 몰라? 나 잠자야 하는데 너희 시아버지가 밤새도록 전화기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어. 노인정에서 있던 일을 자랑하느라고 말이야. 네 덕에 자기 기가 살았다면서 부럽다고 그새 노인정 노인들이 자기한테 문자를 그렇게 해댔대. 덕분에 보이지? 내 다크서클.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뒤를 돌아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양손에 저희 딸들의 손을 한쪽씩 붙잡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그런 제 시선을 슥 피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끝내 숨기지 못한 시아버지의 붉게 달아오른 두 귀를 보며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 다음 주에 저는 시어머니를 퇴원시키러 한 번 더 시댁에 다녀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 여쭈니 시아버지께선 빙그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버님, 그날 이후로 그 할아버지들이 괜히 또 시비 걸거나 하진 않으세요? 안 그런다. 그 인간들 네가 다녀간 이후로 무서웠는지 내 눈도 똑바로 제대로 못 쳐다봐.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뭔지 아니? 그 인간들이 심통이 났는지 다른 노인네들한테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다른 노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하더구나. 괜한 시비 걸다 콩밥 먹고 싶소?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 눈을 마주치면서 킬킬대는 통에 아주 배꼽을 잡았다 내가. 고맙다 어머마. 네 덕에 통 적응을 못하던 노인정에서 친구도 많이 생겼어. 난 예전에도 지금도 항상 어멈니 도움만 받는구나. 그러게요. 우리 동길이가 여자 보는 눈은 아주 탁월했던 게지요. 이런 복덩이 며느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줬으니까요. 두 분의 지나친 칭찬에 저는 민망해서 그저 하하하고 웃어 보였죠. 그 뒤로 또다시 1년이 채 못 지난 현재에도
저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세요. 가끔 아가씨를 보면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 못해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까지 된다니까요. 큰어멈 네가 어디가 어때서 사람마다 다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일 뿐이지. 난 내 며느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런 저를 보고 새언니와 올케는 감탄을 하고 나는데 딸 바보이듯 며느리 바보인 저희 아빠는 며느리들을 감싸기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물론 제 눈에도 저희 새언니와 올케는 참 좋은 며느리죠. 그래, 우리 며느리들만한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니? 상준이 상철이 너희 둘 다 아내한테 깍듯하게 잘해야 돼. 처가에도 물론이고. 알았지? 며느리들을 아끼는 건 저희 엄마 또한 마찬가지세요. 반면 마음 따뜻한 저희 엄마는 시부모님 걱정에 명절에 먼저 제 등을 떠밀어 시댁으로 보내곤 하시죠. 이거 한과 세트는 두 분 가져다 드리고 엄마가 음식도 좀 싸넣었어. 제사는 안 지낸다고 했지? 그럼 두 분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 원래 북적북적했던 집안인데 두 부만 계시면 명절이 얼마나 쓸쓸하겠니? 안 그래도 명절 당일 저녁쯤엔 시댁에 가려고 했는데 두 분을 먼저 챙겨주신 엄마 덕에 저는 앞으로도 명절 기간엔 내내 시댁에서 지낼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눈가를 붉히시던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더더욱 그 결정이 잘한 일이다 싶더군요. 올해 중학생이 된 저희 큰딸은 자기도 커서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자신도 저와 남편처럼 제복을 입고 당당히 자식들 앞에 서고 싶다네요. 벌써부터 결혼도 아니고 자식 생각을 하는 딸에게 저는 은근슬쩍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았죠. 아니야 그런 거. 나 방에 들어간다. 이따 할아버지랑 통화하기로 했어. 웃기시네. 엄마, 언니 남자친구 생겼다? 할아버지랑은 아까 나랑 같이 통화했어. 언니 분명 지금 남자친구랑 전화하러 들어가는 거야. 말을 돌리며 도망치는 큰딸의 뒤로 작은 딸은 제게 웃으며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언제 우리 딸이 저렇게 컸나 싶어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론 딸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남편이 생각나 제 눈가가 촉촉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항상 다짐을 합니다. 나중에 만날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딸들을 당당하고 멋진 어른으로 키워내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앞으로도 저 다짐처럼 딸들을 최선을 다해 키우며 양가 부모님 또한 극진히 챙기며 살아갈 겁니다. 특히 최근 우울증을 이겨내고 노인정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신다던 시아버지와 그런 시아버지를 따라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한 시어머니가 더 이상 외로우시지 않게 며느리로서 그리고 막내딸로서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두 분을 지켜드릴 거랍니다. 1년 전 그날 노인정에서 두 노인분들에게 했던 말은 반쯤은 거짓말이었어요. 솔직히 그만한 일로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긴 힘들거든요. 그래도 저는 시간을 되돌려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때와 똑같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희 시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분들의 질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힘으로 억울하게 공경에 처한 저희 가족을 도울 수만 있다면 전 언제든 제 공무원증을 내보일 겁니다. 저는 경찰인 동시에 자식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누군가가 우습게 아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겐 눈물나게 귀한 부모이자 자식임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물론 두 노인이나 예전 남편에게 텃세를 부렸던 인간들 같은 사람들은 드물겠죠. 그래도 혹여 여러분들 주위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세요. 당신들이 깔보고 무시하는 그 사람은 절대 누군가에게 무시당해선 안 되는 소중한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말이죠. 글을 쓰다 보니 어느덧 새벽이네요.
그럼 저는 내일도 민중의 든든한 지팡이로서 일하기 위해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바른 공권력 아래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